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동네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성수동입니다. 그런데 왜 성수동이 이 정도까지 치솟게 된 걸까요? 단순히 가격이 조금 오르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2배 이상 폭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성수동,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제한된 인원이 몰리면서 생긴 공간 소비 집중 현상. 과거처럼 특정 시기마다 쏠림과 이동이 반복되는 풍선 효과. 카페 문화 공간 스타트업 유입이 맞물리며 상권 프리미엄 강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실수요자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성수동 사례를 통해 도심 상권의 사이클을 먼저 이해하세요. 단순히 지금 뜬다가 아니라 어떤 인구와 자본이 몰리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성수동이 계속 성장할지 아니면 포화 단계에 들어갈지 지표 기반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홍대, 가로수길, 삼청동, 경리단길 다 거쳐간 상권이 왜 지금은 성수동으로 몰렸을까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한때 뜨던 상권은 순식간에 시들해지고 또 다른 곳이 뜨곤 했죠. 그런데 성수동은 달라 보입니다. 왜 이곳만은 이렇게 오래 그리고 강하게 살아남을까요? 강남 배후 수요 높은 소득 수준의 주거단지가 가까움. 지형적 장점 언덕이 아닌 평지 통행량이 고르게 분포 상업 매출 안정성 확보. 공간 구조 중공업 지역 기반 공장 주거, 혼재, 카페 문화 기업이 유입되기 쉬움. 그렇다면 우리가 성수동에서 배워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첫째, 배후 수요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 상권만 보지 말고 누가 소비할지 보셔야 합니다. 둘째, 지형과 통행 동선이 중요합니다. 언덕골목은 유동 인구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시 계획 구조를 읽으셔야 합니다. 중공업 재개발 지역은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수동이 왜 다른 상권들과 달리 장기적으로 버티고 성장할까요? 그 답은 바로 땅의 크기와 중공업 지역 구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이나 포항 같은 공단 지역을 떠올려 보세요. 거기는 그냥 공장만 덩그러니 있죠. 하지만 성수동은 달랐습니다.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주거와 상업이 함께 섞여 있었고 그게 바로 지금 상권 성장의 밑바탕이 된 겁니다. 중공업 지역 특성 공장 주거 복합 다양한 기능이 공존. 땅 규모 필지 크기 200평, 300평, 500평 등 중간 단위로 쪼개짐. 비교 사례 강북은 5060평 소규모, 강남도 100평 내외, 성수동은 훨씬 넓은 필지. 도시공간 장점 미디움 사이즈 필지가 리모델링 재개발 브랜딩 상권으로 변신하기 유리. 이 구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요. 첫째, 토지 규모를 보라. 지나치게 작은 필지는 상권 확장성이 낮습니다. 둘째, 중공업 지역 여부를 확인하라. 공장, 카페, 사무실, 문화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유연성이 큽니다. 셋째, 재개발 재생 가능성 체크. 필지 규모와 호남용도가 크면 클수록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성수동이 왜 다른 지역과 다르게 힙한 성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바로 미디움 사이즈 필지 구조와 뉴욕 소호와의 닮은 꼴에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보통 수천 평 단위로 뚝 잘라서 거대한 단지를 형성합니다. 반대로 강북의 골목길은 50평 남짓한 초소형 필지들이 모여있죠. 여러분도 걸어보면 그 차이를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성수동은 이 둘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풍경을 갖고 있습니다. 성수동은 중공업 지역이라 공장 중심 20만 500평 단위의 미디움 필지 분포. 강남 대단지 엑스트라 라지, 강북 좁은 골목 스몰 사이즈와 뚜렷한 대비. 미디움 사이즈 필지가 개조 재생 브랜딩의 적합 창의적 상권 형성 유리. 해외 사례 뉴욕 소호소호 역시 옛 공장지대 아티스트 유입 카페 갤러리 브랜드 쇼룸으로 변화. 이걸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필지 구조를 먼저 보라. 중간 단위 필지가 재생 상권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과거 용도를 확인하라. 공장, 창고, 물류지대는 성수동처럼 창의적 재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성공 모델을 참고하라. 소호처럼 공장 문화 상업 순서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한 공장 건물이 어떻게 서울에서 가장 힙한 카페 갤러리로 변했을까요? 그 답은 공장의 구조적 특징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수동을 가보면 오래된 공장을 개조한 카페나 전시장이 많죠. 처음엔 다들 의아했을 겁니다. 왜 하필 낡은 공장 건물이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되는 걸까? 사실 여기엔 건축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공장은 높은 층고와 넓은 기둥 간격으로 설계기계 설치와 물류 이동 때문. 큰 화물 엘리베이터와 개방형 공간이 특징, 어떤 용도로든 전환이 쉬움. 그래서 주거용 로프트, 사무실, 전시장, 카페 등 다양한 기능으로 재활용 가능. 실제 해외 사례 뉴욕 소호 역시 이런 구조 덕분에 아티스트들이 들어와 문화상업 공간으로 재탄생.
앞으로 재생 상권을 찾고 싶다면 이런 기준을 보세요. 천장이 높은가? 카페 전시 문화 공간으로 변신 가능. 기둥 간격이 넓은가? 개방감 있는 인테리어 연출 가능. 화물용 엘리베이터 큰 출입구가 있는가? 대형 설치물 전 시공연 활용 가능.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만 있어도 다음 성수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가로수길, 해방촌과 달리 성수동만 특별히 팝업 스토어 메카가 된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성수동을 가면 매달 새로운 팝업 스토어가 열리죠. MZ세대라면 성수 팝업 성지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성수동이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성수동은 과거 공장 정미소가 빠져나가면서 넓은 비어있는 공간이 많음. 팝업 스토어는 브랜드 체험 공간, 넓은 내부와 높은 층고가 필요. 성수동은 자동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망을 갖춤 설치 철거용이. 다른 상권 삼청동 해방촌은 공간은 매력적이지만 물류 접근성이 부족. 만약 여러분이 브랜드 담당자라면 이런 체크리스트로 입지를 봐야 합니다. 넓은 평지 높은 층고 공간이 있는가? 대형 트럭 차량 진입이 가능한가? 주변에 젊은 유입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성수동 같은 팝업 성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성수동이 단순한 상권이 아니라 스마트폰 세대의 성지가 된 이유 알고 계신가요? 요즘 젊은 세대는 TV보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을 더 자주 봅니다. 그렇다 보니 소비의 중심이 바뀌었고 브랜드들이 새로운 무대를 찾기 시작했죠. 그 무대가 바로 성수동 팝업 스토어입니다. 성수동은 공장 구조 덕분에 넓은 공간, 화물 엘리베이터 주차장 조건 완비. 도로가 직선으로 잘 정리돼 있어 설치 철거가 쉽고 빠름. 스마트폰 시대 보여지는 소비 팝업 스토어가 체험 인증샷 공간으로 최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성수 팝업 방문기가 바이럴, 자연스러운 마케팅 확산. 브랜드가 성수동 팝업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공간 자체를 사진 영상이 잘 나오게 연출할 것. 체험 요소를 만들어 SNS에 공유하고 싶게 만들 것. 입소문을 확산시킬 수 있는 콜라보 콘텐츠를 준비할 것. 여러분, 왜 요즘 브랜드들은 광고보다 팝업 스토어에 열광할까요? 예전에는 TV 광고가 최고의 마케팅 수단이었죠. 하지만 이제 젊은 세대는 TV를 보지 않습니다. 광고는 보이지 않고 브랜드는 소비자와 연결될 방법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TV 광고 더 이상 효과 없음. 새로운 방식 팝업 스토어 등장. 스마트폰 카메라, 인터넷 누구나 즉시 사진 영상 공유 가능. 젊은 세대는 SNS 속에서 자신의 공간 이미지를 꾸미는 것을 즐김. 팝업 스토어 단순 매장이 아니라 경험 사진작이 표현 공간. 브랜드 입장에서 팝업 스토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SNS 인증샷 포인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체험 요소를 넣어 직접 참여하게 해야 하며 시즌마다 새로운 콘셉트로 변화를 줘야 합니다. 여러분, 성수동 카페와 팝업 스토어 사실은 디지털 벽돌 공장인 거 아셨나요? 요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카페를 갈 때도 그냥 즐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진을 찍고 그걸 SNS에 올려서 나를 표현하죠.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공간이 없으면 보여줄 것도 없다는 겁니다. 팝업 스토어 기업이 만들어준 세트장. 방문자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사진을 찍고 SNS에 업로드. 이 사진 하나하나가 디지털 벽돌이 되어 나의 온라인 공간을 확장. 성수동 카페 팝업 스토어가 결합된 디지털 벽돌 생산지. 기업은 이를 통해 바이럴 광고 효과를 얻게 됨. 만약 여러분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면 SNS 인증샷 필수 포인트를 만들고 공간 자체를 세트장처럼 꾸미고 방문자가 사진 찍고 공유하게 동선을 설계해야 합니다. 성수동 팝업 스토어 하루 임대료가 무려 1천만 원. 한 달이면 3억 원인데 이게 빌딩 가격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엔 건물 가치를 좌우하는 건 입지와 임대료 안정성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돈이 벌리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SNS 공유가 곧 매출과 건물 가치로 이어지는 거예요. SNS 공유 광고 효과, 브랜드는 돈을 지불. 성수동 팝업 스토어 최적지, 젊은 층 밀집, 대형 공간, 교통 편리. 하루 임대료 1천만 원, 월 3억 원 가능. 강남 빌딩도 쉽게 못 버는 수익률. 이 수익 구조가 부동산 가치에 직접 반영. 이 흐름을 이해하면 여러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단순 건물 보유가 아니라 활용 가치를 보라. 입지보다 더 중요한 건 바이럴이 가능한 공간인지 여부. 단기 임대 팝업 임대 수익 구조를 아예 전략에 반영하라. 여러분, TV 광고 한 편 찍는 비용과 성수동 팝업 스토어 여는 비용이 비슷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엔 브랜드 홍보의 핵심이 바로 TV 광고였습니다. 프라임타임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광고 한 번 집행하려면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갔죠.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확실한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TV 광고 제작 송출 억 단위 비용. 성수동 팝업 스토어 임대 연출 비슷한 수준의 비용. 하지만 차이는 효과. TV 일방향 노출, 팝업 스토어 방문객이 자발적으로 사진 찍고 SNS 확산. 결과적으로 광고 효과는 곱절 이상으로 확대. 기업이든 개인 브랜드든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광고보다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을 기획하라. 사람들이 사진 찍고 싶어하는 공간을 만들어라. SNS 바이럴 구조를 직접 설계하라. 요즘 커플들 데이트 코스, 왜 성수동 팝업 스토어로 몰릴까요? 놀랍게도 극장보다 훨씬 싸게, 더 오래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관 데이트 한 번 하면 얼마 드시나요? 티켓값만 3만 원, 거기에 팝콘 세트까지 하면 4만 원 훌쩍 넘죠. 23시간 보고 끝나는데 사실 조금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수동 팝업 스토어에 가면요. 대부분 무료 입장. 사진 찍고 공간 즐기고 커피 한잔 하면 반나절을 저렴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매력이 젊은 세대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대부분 무료 입장 데이트 비용 최소화. 기업은 브랜드 홍보, 소비자는 무료 체험 니즈가 완벽히 맞아떨어짐. 카페, 전시, 체험형 공간 사진 찍기 최적화, SNS 인증 문화와 결합. 데이트 코스로 팝업 스토어를 활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주말에 열리는 브랜드 팝업 일정 미리 체크하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로 핫한 전시 체험 공간 찾아보기. 사진 찍을 포인트 근처 카페까지 세트로 묶어 계획하기. 성수동, 앞으로도 계속 잘 될까요? 모든 전성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멀티플렉스 극장이었습니다. CGV 같은 대형 극장이 들어서면 그 자체가 유동. 인구 핵심 코어 역할을 하면서 주변 상권을 살리고 건물 가치를 끌어올렸죠. 그래서 극장은 임대료도 싸게 들어갔습니다. 대신 그 영향력 하나로 주변 생태계를 살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극장에 거의 안 갑니다. 최근 개봉작 판타스틱4 관객 수 57만 명 예전 같으면 100만 명은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불가능. OTT 넷플릭스, 디즈니와 쇼폼 시대 극장의 코어 베뉴 역할 붕괴. 즉 과거 상권의 핵심 역할을 하던 주력 업종도 시대 변화에 따라 무너진다는 사례. 이걸 성수동에 그대로 대입해본다면 하플은 항상 바뀐다. 홍대 가로수 길 삼청동이 그랬듯 성수동도 언젠가는 바뀔 것. 기업 마케팅 팝업 스토어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장기적 투자나 상권 진입은 트렌드 변동 주기를 고려해야 한다. CGV 메가박스의 몰락. 과연 성수동 팝업 스토어는 영원할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극장은 상권의 핵심 코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 OTT와 유튜브의 확산으로 멀티플렉스 극장은 예전의 위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극장 잘 안 가시죠? 예전에는 주말 데이트 코스의 정석이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넷플릭스, 유튜브면 충분합니다. 코로나19 극장 이용 급감, OTT 대체, 영화 관람료 상승 가격 장벽, OTT 유튜브 더 싸고 더 편하고 더 다양한 콘텐츠 제공. 그 결과 CGV 메가박스의 상징적 파워 붕괴. 이 흐름을 성수동 팝업 스토어에 대입해보면 지금은 핫하지만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게이트웨이 디바이스 AR 글래스, 메타버스 등가 등장하면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 기업 마케팅이 바뀌면 팝업 스토어 열풍도 순식간에 꺼질 수 있다. 따라서 성수동 투자는 단기 유행이 아닌 차세대 소비 플랫폼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성수동의 전성기,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소비자는 줄고 외국인 관광객만 늘어나는 구조, 이거 위험 신호 아닐까요? 여러분,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금방 이동하는 거 아시죠? 한때는 싸이월드가 전 국민의 SNS였지만 지금은 이름조차 낯선 분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 열풍도 언제 다른 방식으로 대체될지 모릅니다. 특히 소비자층이 얇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성수동을 찾는 주요 소비층은 2030대 초반 젊은 층, 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고 있죠. 한국의 출산율 저하로 2030대 인구 감소 추세. 성수동 주요 방문객은 젊은 세대 외국인 관광객. 내국인 수요만으로는 버티기 어렵고 관광객 유입이 줄면 상권도 흔들릴 수 있음.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 AR, 글래스 메타버스 플랫폼이 뜨면 팝업 스토어가 아닌 다른 광고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 투자자와 상인이라면 몇 가지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환율, 국제정세,
비자 규제 같은 외부 변수에 취약합니다. 둘째, 기술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다음 세대 플랫폼이 등장하면 소비 패턴이 단번에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성수동에만 올인하지 말고 상권을 분산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수동이 아직도 뜨거운 이유, 바로 외국인 관광객 덕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핫플은 금방 뜨고 금방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대, 가로수길, 경리단길, 삼청동 한때는 모두 젊은이들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예전 같지 않죠. 왜 이렇게 금방 식어버릴까요? 바로 소비할 수 있는 내국인 인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핫플은 보통 25년 주기로 유행이 빠르게 바뀜. 내국인 수요만으로는 한정적이라 소비층이 금방 이동한 메뚜기형 소비. 반면 파리의 샹젤리제 같은 글로벌 핫플은 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가짐. 성수동이 아직까지 뜨거운 이유는 내국인보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 그렇다면 투자자와 상인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외국인 관광객 유입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공항 접근성, 환율, 항공 노선 같은 변수까지 고려해야죠. 둘째, 내국인 소비층의 메뚜기 이동을 감안해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성수동 하나에 올인하지 말고 관광객이 분산될 수 있는 다른 지역도 미리 포트폴리오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수동이 앞으로 뉴욕 맨해튼처럼 될 수 있을까요? 거리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는 이유는 단순히 팝업 스토어 때문만은 아닙니다. 절반 이상은 그냥 사람 구경이죠. 사람은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내국인 소비자 수가 제한된 한국에서는 이 흐름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거리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핵심 요인.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소호 브루클린이 꾸준히 붐비는 이유도 전 세계 관광객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 반대로 한국은 내국인만으로는 유행이 금방 꺼지고 새로운 핫플로 메뚜기처럼 이동하는 구조. 성수동 역시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지금의 장기 핫플 유지의 핵심 동력.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외국인 관광객 소비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성수동 같은 지역을 넘어 관광객 분산 전략을 통해 다른 거리도 키워야 합니다. 셋째, 단기 유행에만 집중하지 말고 글로벌 관광객을 끌어들일 장기적 브랜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 90년대 초반 로데오 거리는 폭발적으로 떴지만 다른 거리는 그렇지 못했을까요? 당시 젊은 소비자층 자체가 너무 얇았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막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지만 젊은 세대가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로데오 외에는 마땅히 갈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88올림픽 직후 오렌지족이라 불린 과소비형 젊은 세대가 등장. 하지만 그 절대 숫자가 크지 않아 소비 공간이 몇 군데로 집중됨. IMF 전까지 한국 경제는 고속 성장 곡선 20대 소비자 수가 꾸준히 늘어남. 결과적으로 특정 공간 로데오 등이 유행의 중심이 되었음. 이 흐름을 이해하면 오늘날 핫플레이스를 볼 때에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층의 절대 숫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 성장 곡선과 연령대 인구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유행은 공간이 아니라 인구 경제 구조가 만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핫플레이스는 왜 오래가지 못할까요? 결국 남는 건 사람과 일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 핫플레이스가 많이 생겨났지만 국민의 소비 여력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MZ세대 숫자도 한정적이고 1인당 GDP가 계속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공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수동 같은 곳도 외국인 관광객이 채워주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내수만으로는 부족 인구 감소 제한된 소비층.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공간 유지의 핵심 동력. 단순 소비 공간은 유행이 끝나면 쇠퇴. 진짜 중요한 건 일자리 생산과 창조가 일어나야 공간이 살아남음. 핫플이 단순히 사진 찍는 곳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외국인 관광 수요를 전략적으로 끌어들일 것. 둘째, 공간 안에서 생산 창조 활동이 일어나도록 구조를 바꿀 것. 셋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공간과 연결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것. 성수동이 단순히 카페거리로 끝날까요? 아니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성장할까요? 최근 성수동에는 크래프톤 같은 글로벌 기업, 수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만 몰려드는 도시라면 금세 유행이 끝나겠지만 산업과 기업이 함께 들어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관광도시와 산업도시 사이의 균형, 바로 그게 성수동의 다음 과제죠. 기업 유입 크래프톤, 소프트웨어 기업 일자리 투자 창출.
관광객 증가 성수동뿐 아니라 통인시장, 통수동 등 전반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급증. 넷플릭스 효과 K-드라마 K-예능을 통해 해외 젊은 층이 한국 공간을 성지순례하듯 방문. 도시 캐릭터 관광만 있으면 금세 식고 산업만 있으면 매력이 줄어들 균형 필요. 그렇다면 성수동 같은 도시는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요? 기업 유치 창조적 일자리와 자본 유입. 관광자원 활용 K-컬처 기반으로 외국인 소비 확대. 두 흐름을 연결 기업의 브랜드 공간 관광객 경험 공간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 만들기. 현대 사회에서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치인일까요? 재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현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서 보이는 사람이 곧 권력을 가진다. 학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할 때 교장 선생님은 수백 명의 시선을 받지만 똑같이 서 있는 학생은 옆 친구 몇 명만 바라봐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전에는 높은 단상과 계단이 권력의 도구였다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과거 사회에서 권력은 공간을 높이 차지하는 것, 즉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올려다보는 위치에 있으면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물리적 공간보다 매스미디어라는 디지털 공간이 권력을 만듭니다. TV, 신문,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 틱톡 같은 플랫폼에 노출되는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공간의 권력을 이해하고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물리적 공간에서 권위를 만들 수 없다면 온라인 공간에서 노출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 사진, 글을 통해 나를 보여주는 순간 나 역시 공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80억 명이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아시나요? 바로 K-콘텐츠 덕분입니다. 넷플릭스에 들어가 보면 K-드라마, K-팝, K-영화가 전 세계 순위를 휩쓸고 있죠.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글로벌 무대에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인의 시선 속 무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 명, 전 세계 인구 80억 명 대비 0.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K-드라마와 K-팝은 전 세계 OTT와 SNS에서 압도적인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속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곳 서울의 거리, 한국의 음식점, 한강, 전통시장 이 모두가 전 세계인이 바라보는 세트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로컬 공간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작은 가게, 거리, 카페도 콘텐츠에 등장하는 순간 세계적인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온라인에 올리면 한국이라는 세트장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노출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나오는 장소, 실제로 가면 왜 실망할까요? 화면 속 풍경은 진짜가 아니라 편집된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도심이든 시골이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공간은 영상 속에서 편집된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화면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멋지다, 나도 가보고 싶다 하는 동경심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막상 그곳에 직접 발을 디디면 기대와는 전혀 다른 평범한 풍경에 실망하게 됩니다. 첫째, 영상으로 보는 공간은 조명, 각도, 색 보정을 거쳐 실제보다 훨씬 아름답게 연출됩니다. 둘째, 사람들이 기대하는 감정적 울림은 영화나 드라마의 서사와 함께 만들어진 것이지 장소 자체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셋째, 실제 공간에 가보면 생각보다 사람이 적거나 생활의 흔적이 드러나 오히려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화면은 연출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세요. 그 장소를 찾을 때는 영상 속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려 하기보다 내가 직접 경험하는 순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기대치보다는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성경 속에만 있던 갈릴리 호수와 골고다, 언덕, 직접 눈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영상 속 장면이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는 반드시 그곳을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이유도 결국 성경에서 읽었던 장면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디어에서 자주 접하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동경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여행의 목적지가 되곤 합니다. 결국 영상 속 장면이 우리 행동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단순히 책 속에서만 상상하던 공간이 아니라 영상과 미디어를 통해 바로 눈앞에서 생생히 다가옵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가 등장하면서 특정 장소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시에 노출되고 그 결과 관광객이 몰려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현지 방송사에서만 드라마가 방영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같은 장면을 전 세계가 동시에 공유하면서 파급력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행지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화면 속 장면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실제 방문 후기와 현지의 생활 환경까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행 전에는 영상 속 낭만과 현실의 풍경 사이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마음속에 새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카메라에 비친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려 하기보다 내가 직접 발로 걷고 경험하는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여행이 됩니다. 왜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관광객을 폭발적으로 늘렸을까요? 그리고 왜 해외에서 맥도날드 간판만 봐도 안심이 될까요? 과거에는 한 나라의 드라마가 다른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현지 방송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통해 다이렉트로 전 세계에 전달되죠. 그만큼 해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을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거리에 익숙한 글로벌 브랜드 간판만 보여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제 미디어는 국경을 뛰어넘는 가장 빠른 관문이 되었습니다. 콘텐츠가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특정 장소나 문화가 곧바로 세계인의 여행 목적지가 됩니다. 관광객이 몰리면 글로벌 브랜드 역시 함께 들어오고 이는 다시 안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낯선 해외 도시에서도 맥도날드나 프라다 같은 간판을 보면 여긴 그래도 위험하지 않겠구나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행지를 고를 때는 단순히 영상 속 낭만만 보지 말고 글로벌 브랜드의 유무와 주변 인프라도 함께 확인하세요. 현지에 도착하면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익숙한 브랜드 매장을 찾아가 보세요. 예상보다 큰 심리적 안정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을 기반으로 이제는 진짜 현지 문화를 경험하는 여정을 이어가면 됩니다. 해외에서 루이비통 매장이나 맥도날드 간판만 봐도 왜 안심이 될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몇 시간을 줄 서서라도 빵집이나 카페를 찾을까요? 낯선 도시를 여행할 때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브랜드 매장을 보는 순간 여긴 안전하구나라는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줄 서 있는 풍경을 보면 사람들은 저곳은 핫하다는 인식을 가지죠. 공간의 가치가 웨이팅으로 증명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브랜드가 자리 잡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치안이 확보된 공간으로 인식됩니다. 루이비통 매장 앞에서 강도를 만날 거라고는 잘 상상하지 않죠. 중동 같은 지역도 한때는 베일에 쌓인 위험한 이미지로만 소비됐지만 실제로는 맥도날드 하나만 있어도 여행자가 느끼는 안도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웨이팅은 새로운 사회적 신호가 되었습니다. 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곳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장소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는 관광 명소만 찾지 말고 글로벌 브랜드 매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심리적 안정과 생활 편의가 보장됩니다. 낯선 공간에서 불안이 밀려올 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익숙한 장소를 먼저 찾아보세요. 작은 간판 하나가 여행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즐기고 싶다면 사람들이 줄 서는 공간을 관찰해보세요. 웨이팅이 길다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핫플레이스의 지표일 수 있습니다. 줄 서 있는 곳이라고 해서 다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웨이팅 문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학생들이나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은 시간이 많으니 줄을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은 굳이 몇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웨이팅을 하지 않죠. 결국 줄을 선다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경험을 산다는 의미가 됩니다. 웨이팅 문화는 단순히 식당 앞의 줄이 아니라 공간의 성격을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누구나 편하게 들르는 공간이지만 대림창고 같은 곳은 줄을 서면서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핫플레이스는 모두가 아는 곳, 히든 플레이스는 아는 사람만 찾는 곳. 이 차이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갈라집니다. 새로운 공간을 찾을 때 무작정 긴 줄에 합류하기보다는 이 경험이 내 시간 대비 가치가 있나? 를 먼저 물어보세요. 핫플레이스만 따라다니기보다 내가 진짜 즐길 수 있는 히든 플레이스를 직접 발굴해보세요. 주변에서 추천하는 숨은 맛집이나 조용한 공간을 메모해두면 웨이팅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수동이 힙한 동네라고요? 사실 진짜 힙스터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히든 플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네든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성수동도 한때는 인적 드문 지역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파가 몰리고 결국은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힙스터들은 그런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또 다른 새로운 공간을 찾아 떠나버립니다. 힙스터들은 남들이 모르는 공간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몰려들면 그곳은 곧 매력이 사라집니다. 결국 히든 플레이스는 핫플레이스로 바뀌고 그 순간부터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성수역 입구의 구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좁은 동선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니 원래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약 새로운 공간을 찾고 싶다면 이미 줄 서는 곳보다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역을 먼저 탐색하세요. 사람이 몰리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짜 경험을 원한다면 소문나기 전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유행이 아니라 나만의 만족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수역 원래는 가죽 냄새가 진동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힙한 공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2호선 공사 당시 성수역 주변에는 가죽 공장과 구두 공장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역에 들어서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토할 것 같은 냄새가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과거의 불평과 현재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성수화거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이곳은 한때 구두와 가죽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역이 만들어지면서 유동인구가 늘고 결국은 상권과 문화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성수역은 고가 구조라서 플랫폼에서 2층, 3층을 거쳐 1층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통로가 너무 좁아 혼잡이 심각합니다. 혼잡을 줄이려면 기존 출구만 의존하지 말고 주변 신축 빌딩과 브릿지로 연결된 새로운 출입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 내부 동선을 활용해 분산 출구를 만들면 승객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흩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성수동 전체 유동인구의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성수역 출구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주변 건물과 도시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성수역은 혼잡한 구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좁은 출구와 제한된 동선 때문에 인파가 몰릴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죠. 하지만 만약 주변 건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출구가 기존 몇 개에서 1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사람들의 흐름은 훨씬 자연스럽게 분산됩니다. 이 과정은 이용객뿐만 아니라 주변 빌딩에도 큰 이익이 됩니다. 더 많은 방문객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수역 플랫폼과 인근 신축 건물들을 브릿지로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보행자 인도를 가로지르는 구조물은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행정 절차를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신세계 프라퍼티가 주도했던 프로젝트에서도 이 같은 연결 시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행정의 벽만 낮아진다면 성수역은 단순한 환승역이 아니라 도시명 복합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좁은 출구에 의존한다면 성수역은 계속 혼잡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출구가 4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면 불편은 단번에 줄어듭니다. 행정이 바뀌지 않으면 발전은 멈추고 불편만 남습니다. 성수역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출구 확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성수역의 불편함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